네,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2022년 개정노동관계법령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이나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도 되면서도 또 굉장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요.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사업상 참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랜드그룹의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했습니다. 이랜드그룹에 있을 때는 이랜드 리테일이라는 이제 유통 계열사, 그리고 이랜드월드 지주사업부에서 이제 그룹 전체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내 변호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는 주로 오늘 주제를 맡게 된 인사노무, M&A 투자, ICT, 그리고 모빌리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자문 변호사, 그리고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 AI 양재허브 멘토링 등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2021년도 중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제 2021년 중간에 시행이 되었거나 혹은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동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제 인사노무 이슈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도 중요하지만 관계법령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동관계법령을 말씀드린 다음에 간단하게 최근에 나왔던 주요한 판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설 및 시행된 내용인데요. 지금 사용자께서는 앞으로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임금대장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및 종사 업무, 임금 및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초과 근로시간수, 기본급 및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벌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을 하여서 임금대장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실 때에도 그냥 이제 급여만 주고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던가 계산 방법 등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서면의 범위에는 전자문서 역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마 우리 회사는 굉장히 작은 사업장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굉장히 작은데도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이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꼭 사업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걸 아무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 적으시긴 어렵기 때문에 초과 근로시간 수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번에 개정 법령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이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제 미작성 시와 기재사항 누락 시가 각각 다르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위반하셨을 때와 두 번, 세 번 위반하셨을 때 각각 이제 과태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실수로 이제 위반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법정 공휴일 전면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회사에 대해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갑자기 이게 새로운 이야기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는 관공서에서 적용되는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되게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3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적용되다가 올해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명절, 국경일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해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대체 휴일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쨌든 휴일에 근로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가산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근로자분께서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 여하한 사유로 이제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크게 이제 주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휴일이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휴일에 근로자분께서 근로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요즘 되고 있는 사안이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워낙 이제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현재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 규칙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친숙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친숙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조금 이제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고 한다면 이제 사용자라던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촉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혈족과 인척이라고 한다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혈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부모와 자식들과 같이 혈연 관계를 이제 맺고 있는 자를 의미를 하고요. 인척이라고 한다면 이제 혼인에 의해서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라던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이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도 뭐 뉴스 기사든 아니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뭐 대표님의 사모님께서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신다던가 아니면 폭언 등으로 괴롭힌다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기존 규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이 대표님의 배우자까지 그 사용자의 배우자까지는 포함이 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처벌하기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어떠한 규제 범위에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 배우자라던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용자의 배우자나 인척, 뭐 혈족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서 불이익 처분이 있을 때에만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안상으로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를 보완해서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됐고요. 또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설정이 될지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좀 더 모두가 이제 근로자분들께서 다니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이제 시도도 이루어지고 법안 개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사용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제 근로자분들이 함께 다니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해서 좀 더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임신 중 근로자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출산율 저하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중인 근로자, 그리고 임신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아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좀 더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좀 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가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아무래도 기존의 육아휴직이라고 하다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육아를 위해서 휴직한다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8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에 의해서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분께서 계시다면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이제 사업주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분들께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분께서 1일 소정의 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라는 조건은 따로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의 임신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출퇴근 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사업주분들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던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외 기타 법령 위반인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근로자분께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신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출퇴근 시간 조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헷갈릴 수 있는 제도가 임신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르면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또는 36주 이후에는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정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이제 기존에도 인정되었던 제도인데요. 즉 본인이 임신하신 지 12주가 되기 이전까지 혹은 36주 이후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분에 대해서 임신 기간 중 내내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근로하심에 있어서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플랫폼 종사자다라고 한다면 대체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종사자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용하는 배달앱을 통한 배달 기사님들, 그 라이더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라이더분들 외에도 퀵 서비스 기사님들과 대리운전 기사님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 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실 것,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65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플랫폼 종사자가 65세 이전부터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노동관계 법령 외에도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확인 의무, 그리고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던가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에 최대 50% 삭감될 수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었다. 같은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이러한 부분까지는 지금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올해 새로 개정되어 있는 노동관계 법령이 무엇일지, 그리고 해당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를 두고 좀 변화되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최신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신 판례를 제가 딱딱하게 판례 전문을 읽는다던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이제 퀴즈 형식으로 이제 사실관계, 이제 주요 이슈와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근로자와의 개별 계약에는 이렇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무엇이 우선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거니까 당연히 취업규칙이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연봉도 근로자별로 다르고 그러면은 개별 근로계약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판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보완해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 전후에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될 급여체계와 적정한 연봉 산정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분께서는 연봉제에 대한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계속 근로계약을 호봉제로 체결돼 왔는데 다시 재임용된 다음에 연봉제가 시행되고 재임용되었더니 갑자기 취업규칙에 따라서 연봉제를 적용한다고 한다더라. 이거는 이 취업규칙이 우선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호봉제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 조건이 우선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무래도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변경함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동의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무래도 사업자분들께서는 좀 더 회사에 유리한 방향,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방향이 우선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최근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하였을 때는 해당 개별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 곳에서만 근로자분께서 근무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발령이 나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러와 같이 이제 직원을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경우에 이제 해당 인사 발령이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 발령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일상적인 그냥 뭐 내가 갑자기 지역이 바뀌어서 새로 집도 구해야 되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생활상 불이익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이제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그러니까 관리자 직급이시죠. 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하시던 이제 근로자분께서 회사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 본부의 영업 담당 부장으로 이분을 발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근로자분께서는 원래 기존에 이제 일하고 계시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부당 정보에 해당한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었고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회사에서 주장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해당 근로자는 조직 내 위계 질서를 경시해서, 그러니까 하극상도 하시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그 지사장으로서의 자질적인 부분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질서의 회복이라던가 근로자 간 화합을 위해서 정보 발령을 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생활상 불이익이다. 근로자 감내해야 될 어떠한 일반적인 정보 발령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렇게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한 거는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천성으로 전보 인사를 발령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회사 어떤 근로자분을 일반적으로 어떤 다른 지역에 전보하는 것 자체는 인사권 범위 안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 발령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 발령의 근거가 된 내용이 사실상 이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그 사유를 이유로서 전보 발령을 냈던 것이고, 취업규칙에서 일종의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인사 발령한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 발령이 아니라 징계이니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위협하다라는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이제 여성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이 해당 여성 근로자에 관한 성적인 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퍼뜨렸다, 즉 소문을 냈다. 그리고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성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었던 사안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여성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2차적 가행을 한 사안이라서 조금 더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런 성희롱 발언을 하신 근로자분들께서는 해당 당사자에게도 직접 그런 발언을 했지만,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동료 근로자분들에게 소문을 낸 행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특정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 그렇게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적인 사이에서 한 얘기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에까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조금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와 같은 다른 동료 근로자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상호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이러한 근로자들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도 성희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근로자분들께서도 그리고 사용자분들께서도 사업장 내에서 이러한 성희롱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PPT로 준비한 판례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외에도 조금 특이한 판례를 간단히, 특이하다기보다는 그동안 계속 좀 정확한 해석이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에 대해서 구두로나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1년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한 후에 사용자가 갱신 거절에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는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27조, 그러니까 해고 사유나 해고 시기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 휴가와 관련해서는 1년 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이 연차 유급휴가가 11일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기간 합쳐서 총 26일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제 운영하심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제 2022년 노동관계 법령 개정 그리고 최신에 좀 이슈될 수 있는 그 사업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은 판례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좀 더 재미나고 이제 유용한 세미나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 계속 이제 주시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